자, 계속해서 키워드로 오늘 아침 주요 뉴스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젠슨 황 배신. 자, 밤사이 엔비디아 주가가 또 6% 넘게 떨어지면서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조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매도세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이 젠슨 황 CEO를 비롯해서 내부 간부들이 주식을 대거 내다 팔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게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이 고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사님? 예, 엔비디아 주가가 3영업일 연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뭐 주가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뭐 3일 정도 연속으로 떨어지는 것 그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는 뭐 여겨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흘 동안의 하락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크다. 자, 첫째 날 3%, 둘째 날 3% 이상, 그리고 3영업일째는 6.68%가 떨어졌는데요. 네. 요 세 하락폭을 합치면 12% 정도 하락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흘 연속으로 떨어졌다. 이 엔비디아처럼 지금은 아주 거대한 뉴욕 증시의 대장주가 됐습니다. 시가총액 3위지만은 이 시가총액의 규모가 3조 달러가 선에서 오락가락하지 않습니까? 네. 이 3조 달러라는 금액은 우리나라의 코스닥, 코스피, 코넥스 상장돼 있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규모입니다. 거기서 12%가 떨어졌다는 거 상당히 큰 폭 하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구체적인 하락 요인이 발생했다. 이를테면 화재가 났다든지 이러면 그 화재를 수습하면 오를 수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유도 없이 지금 떨어졌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곧 엔비디아 주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네. 여기서 또 한 번 젠슨 황의 매직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와는 반대로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 이런 각도에서 뉴욕 증시에서는 그 요인 찾기에 난분분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중에서도 주목을 끄는 것은 젠슨 황을 비롯한 주주들 또 내부 경영진들이 엔비디아 주식을 팔고 있고 또 앞으로도 대량으로 팔 것이다라는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자, 지금 이 상장사 미국 뉴욕 SEC 정권감독원 규정에 따르면요, 미국의 상장사 뉴욕 증시 상장사들은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사전에 SEC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 관련 법률이 10b-5라는 뭐 이 젠슨 황의 이번 주식 매각 플랜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정권거래소 사이트에서 엔비디아의 10b-5, 10b-5라는 그 서식에 관한 뉴스를 좀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미리 신고를 하고 나는 이러이런 상태에서 언제쯤 주식을 팔겠다는 것을 SEC에 사전 신고를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규정을 만들었냐면요, 내부자 정보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젠슨 황이나 그 이사진 입장에서는 앞으로 엔비디아가 어떤 이 HBM 또는 어떤 GPU를 언제 발매할지를 내부자 정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내부자 정보법에 저촉을 받는 그야말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10b-5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 젠슨 황이 올 초부터 이제 주식을 팔겠다라고 SEC에 10b-5 규정에 따라서 주식 매각 계획을 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난주부터 팔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이 지난주부터 팔기 시작한 끝이 아니고 2025년까지 600만 주 정도를 팔겠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528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대목에 대해서 시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미리 예정됐던 거고 젠슨황이 쓸 돈이 있어서 판 거지 엔비디아 주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많은 상장사들의 CEO 주식 매각 패턴을 보면요. 이 10b-5 규정이 자기가 예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때 반드시 주식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강제 조항은 아니거든요. 네. 얼마든지 그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정권 감독원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자기의 1차 계획대로 그대로 팔았다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크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런 심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내부자 매도는 주가의 고점 신호로 바라보는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젠슨황뿐만 아니라 내부자들이 잇따라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내부에서 볼 때도 좀 너무 높다.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의 하나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게 됐고 이것이 사흘 연속 하락세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전망이 지금 상당히 이 파다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더더군다나 이 10b-5 규정에 따라서 주식을 팔았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팔 물량이 남아 있다. 이런 얘기는 주가가 오를 때마다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이 10b-5에 따른 주식 매도가 주가 상황과 직결된다. 이렇게 또 단정 짓기도 어려운 게 젠슨황이 이 돈으로 무언가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이 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속다는 건물입니다만은 아무튼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상황에 대해서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또 하나 그 엔비디아 주가와 관련해서는 지금 엔비디아의 그동안의 예상치가 실적치하고 너무 많이 달랐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조차 수요 조절이라든지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도 주가 하락에 좀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 엔비디아가 여러 번 가이던스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게 지나치게 높다든지 지나치게 낮다든지 이래서 전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가이던스의 신뢰성이 상실됐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엔비디아는 애플이라든지 또 시스코 같은 이런 회사들 한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그런 네. 회사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런 회사들은 B2B 시장으로서 B2C 시장으로서 카스터머 고객들이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하기가 어려운 그야말로 대중 상품이 되어 있는데 엔비디아는 엔비디아의 GPU를 사가고 있는 회사가 몇 안 됩니다. 그렇죠. 굉장히 제한된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것을 많이 사가는 클라우드 회사들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주가가 급변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감, 이런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이번에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네. 건전하게 좀 체력을 보강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엔비디아 주가가 뉴욕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인공지능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시죠.
네옴시티 신기루,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 한가운데 진행하고 있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사실 이게 시작 단계부터 이게 과연 될까라는 외부의 시선이 많았는데요. 실제로 지금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 사우디 정부 관계자가 물론 익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축소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 신기루로 끝나는 걸까요,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이란 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러니까 1978년도 사우디하고 이란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충격적으로 보았던 게 이 사막에서 도로에 속도를 밟아서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요. 네. 저 앞에 물이 보입니다. 뭐 대부분 지역에서 물이 보여요. 사막인데 물이 보인다. 이 아주 평평한 곳에 전방 한 10km 물이 보입니다. 그 물을 쫓아서 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막상 가보면 물은 없어요. 자, 이런 것을 신기루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낙타 타고 다니던 사막의 대상들도 앞에 있는 물을 보고 갔는데 물이 안 보이는 자연현상으로서 평지에서 햇볕이 반사돼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착각 현상이죠. 자, 지금 세계 언론에서 네옴시티, 신기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네옴시티에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 뭐 심지어 그 안에 보면 우리나라의 롯데 지금 이 강남에 있는 롯데 최고의 랜드마크 555m짜리 그 건물 같은 것을 서울에서 거의 대전이나 강릉까지 계속해서 그런 건물을 거대한 건물을 연속으로 짓는 뭐 등의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상은 높고 포부는 크지만은 돈이 없어서 잘 안 되겠다라는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우디 석유 때문에 돈이 많은 것 같지만 사우디 지금 재정 적자예요. 엄청난 적자입니다.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사우디 생각만큼 올라와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빈살만의 프로젝트 돈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 아람코라는 회사의 주식도 대거 처분했습니다마는 그 주식 매각 작업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거든요. 이 중동 제2의 붐, 우리나라 기업도 많은 관련이 돼 있는 것인데 이게 원래 애당초 사우디가 사우디 돈으로 하자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투자를 유치해서 하자고 했는데 다른 나라의 투자 금액이 별로 안 들어오고 있다. 네. 그런 면에서 네옴시티도 좀 기대가 증폭된 거 아니냐. 물론 사우디 정부는 아직까지도 계획은 변경 없다고는 하지만 이 사우디 네옴시티의 어떤 신기루 현상에 대해서도 좀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우리 기업들하고도 관련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가 크게 2단계인데요. 네. 1단계는 사우디 정부가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까는 거. 거기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은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가서 대형 리조트를 만든다든지 건물을 200km 이상 계속해서 555m짜리 건물을 짓는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기대가 많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것은 조금 좀 목표 조절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그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죠. 마운트 곡스. 밤사이 또 비트코인 가격도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6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됐는데요. 이 배경에 한때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였던 마운트 곡스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건 왜 이게 지목이 되고 있을까요? 예,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이네요. 2014년. 네. 2014년 당시에 이 비트코인 가상 암호 자산 거래소 세계 1위 거래소가 마운트 곡스였습니다. 이 곡소리 나는 산이다. 이런 별명까지 나오는데요. 네. 곡스가 GOX고 마운트, 곡스 산의 거래소다. 이런데 저거에 일본 사람이 만든 거래소가 아니고요. 미국과 유럽의 당시 비트코인 천재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드는데 당시 세계 1위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 선풍이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셌어요. 그런데 저기에 해킹이 들어와가지고 가상자산 많이 빼갔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마운트 곡스 사건 이후에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줄어버리는 그렇군요. 열기가 크게 식었어요. 자, 그때 80만 개가 그 정발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참 일본 정부 끈질기죠. 그러니까 당시 마운트 곡스 CEO를 비롯한 관계자 전원 구속시키고 책임을 묻고 그리고 해킹된 거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4분의 1, 20만 개를 추적하는데 성공했어요. 10년 만에. 그러니까 10년 만에 추적에 성공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그러면 못 찾은 60만 개는 어떻게 하느냐. 네. 결국 그것이 이제 손실 처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문제는 만약에 다 찾았다면 뭐 비트코인은 오히려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 못 찾았기 때문에 20만 개밖에 못 찾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를 해서 그 돈을 나누어 줘야 될 이런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면 가상자산을 팔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의 그 공급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 이것이 가격 하락으로 지금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 20만 개를 찾았다고 해서 그걸 원주인한테 돌려준다면 그것을 본인이 보유할 수도 있잖아요.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차익 실현할 수도 있고 보유할 수도 있고 그건 그렇죠. 선택인데 지금 못 찾은 4분의 3을 돌려주기 위해서 마운트 곡스가 이것을 다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서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는 안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일단 20만 개 찾았다고 그러는데 20만 개는 무조건 매물 폭탄으로 나온다. 이것이 가상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가상자산은 워낙 변수도 많고 전망이 어렵기 때문에 뭐 마운트 곡스의 이 폭탄이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 이것은 함부로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탄야후 대 바이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에 트럼프 전 대통령과 TV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참 고민이 깊습니다. 뭐 경제 문제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자 지구에서 펼치고 있는 전쟁도 지금 고민인데요. 이런 가운데 네탄야후 총리, 이스라엘 총리는 레바논과 그러니까 헤즈볼라와의 전면전도 지금 언급을 하는 상태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초강경 분자 트럼프와 붙어야 되는데 또 해외 이스라엘에서 트럼프 못지않은 초강경론자 네타냐후와의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네타냐후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끝내 레바논을 침공하겠다.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를 때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사면 초가에 빠졌습니다. 여기서 또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 내 여론, 반전 여론 때문에 선거에 질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네타냐후를 앉아뜨리기에도 네타냐후의 그 의지, 전쟁 의지가 워낙 강고하고 특히 네타냐후는 지금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종전이 되면 교도소 가야 될지도 모른다.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강공을 몰아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바이든이 이 난제를 어떻게 뚫을지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그 바람에 국제 유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배터리 저주. 어제 참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배터리 공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요. 원인은 리튬 배터리입니다. 이 리튬 배터리에 불 붙으면 참 무섭습니다, 박사님. 예, 배터리 화재 안타까운 일이 터졌습니다. 1차 전지는 뭐고 2차 전지는 뭐냐? 자, 1차 전지는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1차 전지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충전해서 쓰는 건데요. 네. 뭐 1차 전지든 2차 전지든 배터리입니다. 그런데 배터리에 화재가 한번 불이 나면요. 이것은 물로 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히 리튬 같은 것은 리튬의 이온 음극체가 물하고 붙으면 대폭발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로 끌 수 없다. 이러면 화재 진압이 어려운.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이 리튬 문제를 특별 안전 화재 대상으로 뽑아놓지 않고 일반 화학 물질로 분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안전 시설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다. 자, 지금 배터리는 지금 전기차 그리고 각종 친환경의 가장 중요한 소재다. 그런 면에서 이 배터리의 화재는 전기차에 엄청나게 역주행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사회 안전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 배터리 안전에 대해서 아주 혁명적인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대책이 반드시 꼭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젠슨 황 배신, 네옴시티 신기루, 마운트 곡스, 네타냐후 대 바이든, 그리고 배터리 저주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